히터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는 중동이었습니다. 석유 기반의 패권이 약해지면서 중동 정세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해외 순방지로 중동 3개국을 이제 택했습니다. 이번 3박 4일간의 행보를 통해서 트럼프 2기의 외교 방향성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리 외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미국이 중동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게 선생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듯이 중동 국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니네들은 이게 잘못됐다 민주주의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랍은 아랍 방식대로 너무나 잘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실리 작전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런 트럼프의 메시지가 중동 국가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에 미국 아무리 최강국이지만 와가지고 뭐 니네 잘못됐다. 니네 민주주의 뭐냐 이런 거 마음에 안 드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만 꼬치꼬치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이기 때는 좀 현명한 거죠.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고가의 전용기를 선물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트럼프 측이 먼저 뭐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느 쪽 주장이 교수님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카타르가 뭐 알아서 줬던 간에 아니면 트럼프가 찔러서 받았던 간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줬다라는 거죠. 그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747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행기가 그거를 받는다라는 게 좀 낙후돼서 좀 좋은 거를 찾아보니까 뭐 일설에 의하면은 카타르가 알아서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 비행기가 낡아서 좀 새 거를 받고 싶은데 747을 새로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새 것이 그 카타르에 있더라. 그래서 그걸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네. 알카에다 조직 출신인 이 알샬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의 회동, 뭐 시리아 제재 해제,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조금 읽히는데 시리아를 뭐 정상 국가로 인정했다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시리아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 것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가치 외교를 따진다면 우리 정부가 늘 해왔던 가치 외교를 얘기를 한다면 시리아의 아샤라와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알카에다 출신이고요. IS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말했던 비인도적인 일을 한 그러한 집단인데 거기가 정권을 잡았고요. 탈레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사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엄밀히 따지면 탈레반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과는 손을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잡지 않고 있는데 시리아하고는 이렇게 다들 잡으려고 그랬느냐? 결국에는 국제사회가요. 어느 면에서는 포기를 하고 기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다시 바꾸기에는 너무나 또 큰 혼란이 와요. 그리고 시리아라는 지역이 중동 지역에서 교도보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교통로로 중요한데 여기가 또 혼란에 가면 중동 전체가 다 흔들리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우리는 좀 옛날과 달라졌어요. 오은영 선생님처럼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한 것처럼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시간을 더 보자. 그래서 좀 기다리는 측면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좀 봐주는 거고요. 우리는 시리아가 예뻐서 손잡은 게 아니라 시리아 예전 정부가 북한과 친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리아와 쿠바와 손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쿠바하고는 성공을 했는데 시리아만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리아하고 빨리 잡은 거죠. 근데 조금 빨리 잡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샤라가 얼마큼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샤라하고 만나서 시리아하고 손 잡는 게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군과 싸웠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미국의 생각도 있지만 아랍 국가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네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꿀 수가 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돈을 주고 하면 얘네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었을 거예요. 아랍 국가들은 이걸 빨리 시리아를 아랍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안 그러면 또 이란의 텃밭이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뒤에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시리아가 각각 이번 만남으로 얻은 실익은 무엇일까요? 시리아가 가장 실익이 크죠. 일단 미국이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시리아에서는 그 미국이 제재를 좀 해제해 주겠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예, 국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길로 갈 수 있겠죠. 미국도 그러면서 시리아 쪽에 미국의 약해진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역시 미국이 움직여야지 뭐가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 미국의 위력을 과시한 것도 있죠.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알샬라를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치켜 세운 반면에 또 이스라엘은 아예 순방 일정에서 제외했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역시 이제 트럼프 순방 직후에 뭐 가자지구 재점령, 예멘 공습 등에 나섰는데요. 양국의 이러한 행보가 뭐 미국 동맹 구도가 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동맹 구도가 재편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릴 일은 없고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지지하나 네타냐후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어느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네타냐후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 네타냐후 너 정말 이럴래? 예, 전쟁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전쟁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그 질질 끄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사석에서 네타냐후가 빨리 전쟁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불편해요. 가자 전쟁에 아이들이 죽는 것도 불편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타냐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차가워졌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예. 안 그래도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어떤 브로맨스가 깨졌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통화를 인용해서 가자지구 전쟁 목표를 뭐 지지받았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뭐 비판이 좀 일기도 했는데요. 뭐 이 발언의 의도를 일단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어요. 예, 네타냐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전쟁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가자 평화안이 있잖아요. 가자 사람들 다 쫓아내고 하는 거 그거를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마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마스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완전히 가자에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가자 평화안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맞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편해하는 게 이거는 뭐 일종의 루머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측근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한테 좀 뻗대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사실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한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트럼프한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가자지구 이제 공습을 이어가면서 트럼프도 좀 패싱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네타냐후가 이렇게 지금 전쟁을 유지하고 하는 이유는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부적으로 권력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멈추면은 오히려 네타냐후 연정에 참가하고 있던 구구파들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연정 무너집니다.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욕은 많이 먹겠지만 먹더라도 네, 내부를 지키겠다 뭐 이런 거. 권력으로 권력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2026년까지 바뀔 리가 없죠. 예. 만약에 멈추고 그만두고 오히려 뭐 군대를 가자에서 뺀다 그러면 오히려 연정에 들어갔던 구구파들이 더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오히려 지금 뭐 안정되게 연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로서는 굳이 멈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명분이 있어요. 하마스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안보에 확실하게 두겠다. 근데 이제 미국과 삐걱거리는 게 예를 들면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화가 난 거는 그럼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든다면 후티하고 협정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후티 반군과 미국이 협정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이제 앞으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화가 난 거죠. 아 근데 미국만 공격 안 하지 지금 우리한테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우리가 후티하고 협정을 맺은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말을 따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탄야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네,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실까요? 절대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리는 게 관성으로도 못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뭐 서로 서유를 사인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래서 더 강력한 동맹인 겁니다. 인지적 동맹이죠. 예. 서로가 얘기는 안 해도 서로 눈빛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패싱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네탄야후를 패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단 네탄야후는 아니다. 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버리지 못할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됐는데요. 가자지구를 넘어서 이란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이란이 맞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가장 생각해 볼 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란은요, 합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억울하죠. 우리가 뭐 핵폭탄을 만든다고 그랬냐, 뭘 만든 게 있냐. 그런데 우리를 때렸다. 그러면 우리 그냥 진짜 핵 만들겠다. 예, 그리고 NPT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평화적인 핵협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산통을 깨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는 없이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5월 말 핵 협정을 5월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5월 말까지 안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쟁보다는 임시 방편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양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약간 곤혹스러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 이란과의 관계 의지 개선은 좀 보였는데 또 동시에 고강도 제재는 또 유지했단 말이죠. 이런 이중적인 어떤 접근 의도는 좀 무엇이고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핵 협상이 향후 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핵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핵 협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뭐 핵농축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핵농축을 한다면 몇 %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했었던 우라늄 농축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그런 세세한 문제에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양쪽이 다 핵 협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대체적으로 중론인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양쪽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더 많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쩌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비관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5월 말까지 핵 합의가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벌써 이번 주인데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연장해서 되긴 될 텐데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이란 쪽에서는 아무튼 올해 안에는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이번 순방에는 샘 올트먼을 비롯한 이제 빅테크 리더들이 이제 될 것 같는데요. 중동 오일머니와 미국의 어떤 기술 자본이 이제 만날 경우에 어떤 중동의 권력 구조, 뭐 세계 질서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뭐 중동의 권력 구조라는 것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요. 세 나라 방문한 세 나라는 에너지 강국이고 가장 앞서가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산업 다각화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다각화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 없고 에너지로만 돈을 벌었어요. 에너지를 넘어서는 걸 하고 싶거든요.
전 세계가 에너지 안 쓴다고 그러니까 2030년, 2050년 전부 다 뭐 탄소 중립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 차세대 먹거리라든지 돈이 될 수 있는 무조건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산업 다각화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오고 싶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입니다. 예, 손흥민 오면 축구 관객들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오면 관광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현대에서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는 여러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동에서 받아들여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차세대 먹거리.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었으면은 AI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중동에 밀립니다. 네, 이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안 그래도 교수님이 아까 트럼프의 이번 순방이 실용주의적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뭐 일각에서도 실리 외교, 뭐 적과도 대화하는 트럼프식 뭐 실용주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 접근이 향후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좀 비슷하게 적용되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2017년부터 트럼프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노벨 평화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 오바마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도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냐? 예, 그런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다. 그냥 우리도 준비해야죠. 북한과의 문제에서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예, 걱정스러운 면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미국의 싱크탱크가 와가지고 한번 회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저희가 조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니들 북한 문제 할 때 우리 모른 체하고 슉 빼고 하지 말아라. 니네 그 미국이 당사자 빼고 해가지고 실패한 거 많다. 하마스하고 직접 대화할 때 잘 안 됐지 않느냐. 이스라엘 빼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할 때도 북한 문제 할 때는 한국을 꼭 통해서 해라. 우리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진짜 알겠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제 70년 넘게 갈등을 이어왔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5월 초에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을 빚었는데요.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 어떻게 보세요? 카슈미르입니다. 네, 카슈미르가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곳이긴 한데 인도가 영국령이었잖아요. 영국령인데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고 8월 15일에 인도로 독립합니다. 독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종교적으로 원래 인도라는 지역을 1526년부터 무갈 제국이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을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영국이 이제 그걸 이어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과 비무슬림이 동시에 같이 살고 있으면 나라를 그렇게 쪼개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사는 지역이 좀 달랐어요.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은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를 1947년 8월 14일에 독립해 나가니까 8월 15일에는 인도의 힌두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무슬림들이 같이 있는 그러한 나라 국가로 독립했는데 문제는 이제 카슈미르거든요. 카슈미르는 당시에 영국에서 지배에서 벗어날 때 인도의 왕국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550개가 넘었습니다. 예, 550개가 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영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슬림이 많으면 파키스탄, 무슬림이 적으면 인도, 이런 식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카슈미르는 1941년 통계에 따르면 무슬림이 한 77%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키스탄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군주는 비무슬림 힌두였어요. 예, 그리고 이 비무슬림 힌두 지도자는 파키스탄에도 가고 싶지 않고 인도에도 가고 싶지 않고 여기를 독립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해 10월에 47년 10월에 파키스탄 쪽에 파슈툰, 그러니까 나중에 탈레반이 그 종족이거든요. 파슈툰 종족들이 카슈미르를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고 수도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카슈미르 군주가 인도에 도움을 청해요. 그럼 인도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도와줄 테니까 그럼 우리한테 들어와. 네, 인도로 들어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파키스탄이 얘기하기는 카슈미르가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거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인도는 뭔 소리야,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야. 그래서 이제 카슈미르는 인도 거라고 주장을 한 근거가 돼요, 그게.
예, 그래서 카슈미르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갈리거든요. 인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 카슈미르는 갈리고. 예, 그러면서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4번의 큰 전쟁을 했지만 크게 변화는 없었고. 그리고 거긴 더군다나 62년에는 인도가 일부러 중국한테 뺏깁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 인도 영국령 인도와 당시 청나라 중국과 국경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국은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이걸 자기네 땅이라고 들어온 거고 들어오니까 인도가 야 그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하면 전쟁이 난 게 62년인데 전쟁에서 졌고요. 그래서 악사이 친이라는 데를 뺏겼고 더군다나 이제 인도가 화딱지가 나게 파키스탄이 일부를 또 자기 카슈미르 쪽 일부를 인도령이라고 하는 데를 중국에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카슈미르를 두고 인도, 파키스탄, 중국이 겹쳐지고 있어요. 그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싸움이 난 거는 파키스탄에 있는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들이 본부가 있고 그들의 조직이 인도령 카슈미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카슈미르를 파키스탄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테러를 해왔어요. 계속 테러를 해왔고 그럴 때마다 인도가 거기에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전과 달랐던 게 그전에는 이들이 군경을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간인들을 26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게 너무 참혹한 거죠. 그래서 인도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쪽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굳건히 믿고 있는 게 얘네들이 따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조종을 다 파키스탄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카슈미르라는 곳이 군사 수자원 어떤 전략지로서의 가치도 그럼요. 카슈미르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 됩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우리 카슈미르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뭐냐면 캐시미어. 네, 캐시미어 사냥털. 사냥털로 보드랍게 만든 캐시미어 있잖아요. 그 캐시미어가 카슈미르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에 뭐 보니까 뭐 신두르 작전, 뭐 부서뜨릴 수 없는 벽 작전, 어떤 이런 작전들이 있던데 각각 어떤 목표와 어떤 걸 겨냥한 작전이었는지도 설명해. 예, 인도의 작전 이름은 그게 이제 여성들의 그 결혼한 여성들이 여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원래 과부가 되면 이거를 뗍니다. 그 마크를.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 하면서. 예, 그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복수해주겠다 하면서 인도가 작전명을 그렇게 붙였고요. 네, 신두르 작전을 붙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키스탄은 모든 게 항상 이제 이슬람과 관계된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란 61장 4절에 보면은 아주 견고한 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걸 따가지고 견고한 벽 작전이라고 한 겁니다. 예, 양쪽이 다 그 자신들의 종교 문화적인 배경에서 작전명을 갖고 온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의 중재로 양국이 무력 충돌 약 나흘 만에 이제 휴전을 했는데요. 이번 충돌을 통해서 뭐 양국이 각각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얻은 거는 사실 별로 없죠. 사실은 제가 인도 편은 아닌데 인도는 우리가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때 왜 전쟁을 하는가와 어떻게 전쟁하는가가 있거든요. 왜 전쟁을 하는가에서는 인도는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죽었으니까요. 민간인을 참혹하게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쟁할 명분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쟁하는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의 원칙이 있고 비례의 원칙이 있거든요. 구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것은 비례의 원칙은 상대가 때린 것만큼만 때리거나 조금 더 때려야지 상대가 소총을 쏘는데 핵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인도는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전쟁을 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파키스탄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테러 조직이 한 거지. 그 조직이 한 거지. 우리 파키스탄이 뭐 뒤에서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인도는 뭔 소리야. 그 뒤에 다 니네들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양쪽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양쪽이 얻은 거는 사실은 없죠. 양쪽 얻은 거 없습니다. 예. 계속 피해만 될 거고요. 뭐 이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서로 통회하고 그러면 우리 너무 하니까 싸우지 말자.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요. 미국이 중재해서 들어가서 그만둔 거는 미국이 중재를 시킨 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파키스탄을 우호국으로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미국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와 미국은 전략적으로 동반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양쪽을 화해시킨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인 화해죠. 카슈미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휴전이지만 향후에도 결국 갈등은 이어질 것이다. 네, 휴전을 했지만 서로 계속 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계속 쏘고 있는 거라서. 잠재적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계속적으로 카슈미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슈미르를 아예 포기를 하고 양쪽이 포기를 하고 아니면 카슈미르를 그냥 독립국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절대 그러지 못할 거고요. 중국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악사이 친을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장과 티벳이 연결되는 통로가 막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인도도 중국도 계속 그거 악사이 친 갖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는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교수님도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인도 파키스탄 무력 충돌 이후에 인도는 미국 또 파키스탄은 뭐 중국과 좀 밀착을 하면서 미중 대리적 양상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우리 국제 질서에 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전쟁을 가장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이 이게 무기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는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굉장히 많이 때렸는데 드론 전투기 해서 한 5대가 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돌아오지를 못했다. 예, 그러니까 라팔도 못 들어왔고 미국이도 못 들어왔고 수호이기도 못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제 드론도 때리긴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중국한테 중국 무기로 다 잡힌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어떤 파키스탄 쪽을 유심히 본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뭔 소리냐, 중국과 무기 허접한데 거짓말이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중국의 무기를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라팔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도 인도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 라팔 비행기가 그렇게 후진 거 아니야. 좋은 건데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이 잘못 운용해서 떨어진 거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을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인도가 열받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무기 시장에서 보는 눈이 굉장히 크고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서로 상반된 보고서가 오기 때문에 뭐 중국계 훌륭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고 보면 나오겠죠. 네. 아까 교수님이 인도는 미국을 좀 신뢰하지 않는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도가 미국을 좀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 동맹을 조심스러워하는 뭐 그 이유. 네, 인도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러시아 이전에 소련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은 인도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냉전 시대에 미국은 파키스탄 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비동맹하면서 러시아, 소련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카슈미르 문제가 유엔에 상정될 때마다 그거를 사실 인도한테 분리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막아준 게 비토 선언하면서 비토로 하면서 막아준 게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강해요. 그런데 지금 왜 미국과 친할 수밖에 없느냐? 중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중국 때문에 그런데 인도가 왜 미국에 대해서 미적지근하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인도가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철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도가 추도한 돈이 다 그냥 종이덩어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당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때문에 보기는 하지만 자기네들 우리한테 막 잘해주고 막 싹싹싹싹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 충돌이 아까 중국 무기와 서방 무기의 어떤 대결 구도로도 조금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 양국의 뭐 인도랑 파키스탄 그 군사력을 비교하면 좀 어때요?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인도가 더 낫죠, 무기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파키스탄이 도입한 중국 무기가 그냥 허접한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 허접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처음에 인도가 일진으로 보냈던 수호이기, 미국이, 라팔, 그다음에 이스라엘제 드론이 폭격을 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거는 그건 또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단순하게 중국 무기를 허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런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 군사력만을 봤을 땐 인도가 우위다. 근데 네, 그렇죠. 중국 무기도 이번에 좀 선전을 한 선전을 거네요. 한 어떻게 거고요. 보면. 네, 네. 네.
네네. 사실상 이제 양국 모두 핵무기 이제 보유국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이번 충돌이 막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조금 우려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핵 버튼까지 이제 거론된 상황에서 뭐 향후 핵 충돌 가능성은 좀 어떻게? 근데 핵을 쓰면요 둘 다 죽어요. 한 방 쏘고 기분 나쁘다 한 방 쏘고 그러면 다 죽기 때문에 그건 공멸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걱정하는 게 양쪽이 워낙 성격들이 괄괄해가지고 진짜 누를 수도 있다 막 그런 걱정을 하는데 아마 누르지는 못할 겁니다. 예, 눌러서는 안 되고요. 예, 그건 다 죽습니다. 뭐 3차 대전 발발 가능성 3차 대전이고 뭐고 거기 일단 거기가 쑥밭이 돼요. 쏜 쪽도 쑥밭이 되고 맞은 쪽도 쑥밭이 됩니다. 왜냐하면 맞는다고 해서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양쪽 다 쏠 거거든요. 네, 그럼 뭐 끝나는 거죠. 미중 진영 구도 뭐 무기 외교 전쟁이 복합적으로 조금 얽혀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그러면 어떤 외교 전략과 균형 감각을 좀 갖춰야 할까요? 아, 참 우리는 어려운데요. 양쪽 다 중요한 곳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경제적으로 이득만 따진다면 사실 이제 인도가 우리한테는 중요하긴 하죠. 뭐 시장도 워낙 크고. 근데 파키스탄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참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무기를 또 인도에 뭐 K9이라든지 많이 팔고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네,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번 사태가 좀 한국의 외교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국방은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요즘 최근에 하도 이제 국뽕이 넘쳐가지고 우리 한국 무기 좋다고 막 하면서 너무 떠들잖아요. 근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오히려 실리 외교를 펼쳐. 네네, 무기 많이 팔고 뭐 무기 좋다고 떠들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어차피 좋을 건 없고 그게 상대방 쪽에는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가는 게 제일 좋죠. 아니 요새 중동에서 케이팝, 뭐 케이푸드 이렇게 한류 소비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동 내 한국의 위상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류에 대한 소비층은요 20대 30대까지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은 그닥 드라마나 이런 걸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의 남성 그룹들을 일종의 약간 너무 여자 같다. 아, 예, 그쪽에서 볼 때. 예, 중동에서 보는 남성상과 좀 다르고 남자들이 너무 그렇죠. 이쁘고 곱상하다고 느끼. 예, 곱상하고 이게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압도적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좋기는 해요.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 브랜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럼 중동에서는 한국은 좀 어떤 나라라는 인식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쟤네들 제일 거지 같은 나라 아니었어? 50년대? 제일 거지 같은 나라였고, 야, 쟤네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면서 돈 번 나라였는데, 올머니를 네, 예, 쫓아갔어요. 그게 놀라운 거고 중동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놀라운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태어났던 해에 우리나라 참 연식을 까야 될 수밖에 없는데 66년에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였나요? 133달러입니다. 133달러. 예, 2023년에 월드뱅크가 2023년 우리를 33,000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133달러에서 33,000까지 올라왔거든요. 제 입장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보면은요. 얘네들은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급성장하고 예, 급선장하고 얘네들은 뭐 오일도 없고. 한강의 기적.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독일제, 일본제, 한국제 있으면 한국제를 세 번째입니다. 미국, 독일 뭐. 예. 왜냐하면 국가 브랜드 때문에 국가 브랜드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제 자동차가 있고요, 일제 자동차가 있고 중국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격은 다 같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평가에서 중국제가 더 좋게 나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살까요? 아마 대다수가 독일제나 일제 살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압도적으로 중국제가 좋다라는 객관적 평가가 나와도 국가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브랜드입니다. 아직 우리가 독일제, 일제에 비해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브랜드에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기술 이전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물건을 만드는데 억울해요. 사실은 우리 물건이 더 좋은데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래. 왜냐하면 국가 브랜드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기술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기술 이전하면 사주니까. 예,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중동에서. 예.
아까 중동에서 2030 여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K 컬처나 문화가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2030에게 좀 K 컬처가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일단 그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있어요. 예, 사람 울리고 웃기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그 특히 중동의 여성들이 한국 사람한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피부. 흰 피부.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 한국 화장품의 덕이 아니냐? 막 그래서 한국 화장품 덕도 있지만 우리가 좀 어려 보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한국에 대한 그런 게 좀 좋은 인식들이 있어요. 예. 실제 뭐 중동 현지에서 K 컬처의 인기를 좀 체감하신 뭐 제가 2022년에 사우디 갔었을 때 아마 그때가 블랙핑크 2023년인가요? 블랙핑크가 사우디에서 공연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럴 때 저는 블랙핑크 솔직히 몰랐습니다. 사우디 그 친구가 자기 딸이 블랙핑크의 노래 맞춰서 춤추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길래 춤 잘 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블랙핑크가 누구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넌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날 그 블랙핑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의 그 건물 색깔을 블랙핑크 색깔로 막 바꾸고 그랬었어요. 리야드에서 인기 좋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끔은 한국 여권 를 보여주면 파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미국 여권 본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처럼 한국 여권이 파워는 있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좋아졌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이제 K 컬처에 이어서 이제 K 방산도 그만큼 조금 중동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아까 실리적인 외교 좀 해야 된다고 방산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재 중동 내 한국 방산의 수출 현황 또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무기 팔려고 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죽겠으니까 자주국방 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주국방 하려고 한 건데 참 열심히 잘 만들었고 가성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는 게 일단 무기는 가격은 싼데 성능도 절대 지지지 않아.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 얘네들은 기술 이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기술 이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방사능 기술 이전이 상당히 좀 위험하긴 한데 뭐 제가 아는 서양 친구들은 야 다른 건 몰라도 방사능 그렇게 현지 공장 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K 방산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일견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너무 떠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도 뭐 방산에 대해서 뭐 얼마 했다 막 그렇게 크게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기를 주로 파는 곳이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아랍 국가들인데 또 아랍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은 서로가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또 이란과는 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란 시장 진출할 때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방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체계 시스템 자체를 좀 더 도입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중동 얘기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화두가 바로 탈석유인데요. 산유국들이 최근 앞다퉈서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포스트 오일을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왜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가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다 전기차 쓰고 못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탈 것만 에너지를 화석 연료에서 안 쓰고 친환경으로 간다면 한 30%가 날아간대요. 60%나 70%는 쓴다는 얘기잖아요. 화석 연료를.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에너지 전문가들은 야 화석 연료를 100% 안 쓰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예, 60%는 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결국엔 쓸 건데 뭐 환경을 생각해서 화석 연료를 안 쓰고 한다는 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많은 노력을 화석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고 미국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목표는 전혀 세상에 안 쓰는 날이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심 화석 연료를 100% 안 쓰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탈석유 전력의 상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업 다각화죠. 이들 국가가 이제 석유 없이도 사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의 그 UAE 국왕이 그전에 왕세자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50년에 우리가 마지막 석유를 파는 석유 수출배를 보낼 텐데 그때 우리는 웃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석유나 가스에 파는 거에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0%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석유는 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요.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지만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적으로 산업 다각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 다각화를 한 국가라고 치면 두바이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1년에 왕국으로 독립했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7개 왕국으로 돼 있는 나라거든요. 각 왕국의 왕이 있어요. 미국처럼 주지사. 근데 미국은 주지사가잖아요. 여기는 그냥 왕이에요. 7개 국가가 하나 합쳐가지고 국방과 외교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자 이제 각자 경제를 하는데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전체에 나는 석유의 4%에서 6%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국가가 발전을 못하니까 4에서 6%는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고 우리는 석유 아닌 데서 돈을 벌겠다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두바이를 만들어 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바이가 다른 아랍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석유 없이도 살아가는 국가. 그래서 경쟁적으로 비행기 회사 만들고 관광 산업 만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조금 포스트오일 전략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궁극적으로요. 두바이와 같은 경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네온 프로젝트를 얘기했을 때 왕세자한테 그러면 두바이 같은 데 할 겁니까? 그러면 보통 솔직히 그래 우리 두바이처럼 하려고 그래요. 얘기 못 하죠. 정치가 큰 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바이를 하려면 안 하죠. 두바이가 보여주지 않은 걸 보여줄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유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계획 자체가 너무나 거창했기 때문에 계속 깎아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초반에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 컨설턴트 회사들이 이 맥킨지가 이걸 다 했거든요. 제가 뭐를 요구를 할 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죠. 맥킨지는 그러거든요. 자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창하게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그 실현성이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깎아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려니까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깎여 나갔어요.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유가가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60에서 65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산업 다각하기 어렵죠. 보통 우리가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게 있는데 사우디가 재정의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보통 한 95달러 보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벌써 30달러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상태죠. 현대차가 사우디에 이제 첫 공장을 착공한 만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사우디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무엇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일단 그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동에 들어가는 거를 조금 어려워했던 게 일단 시장이 작죠. 그리고 너무 뜨거워요. 전기차가 해서 배터리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이 상당히 활발하게 물건을 팔고 있고요. 중국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실 현대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 현대가 꼭 성공해서 사우디의 현대 자동차로 다 깔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리야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중국차가 너무 많아요. 중국차가 너무 많고요. 쿠웨이트에 최근 갔다 왔는데 쿠웨이트에도 중국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 사람들이 세컨카로 중국차를 많이 써요. 기아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아나 현대차가 많지 않고요. 중국차가 많은데 중국차가 일단 뭐 5년 쓰고 버려도 된다. 그런 식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급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도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국 차들이 물려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만들어요. 생각보다 잘 만듭니다. 지금 국내에서 많은 물건들도 중국제 많잖아요. 사실 걱정되는 게 많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GDP 대비 우리가 그 제조업이 24%고 중국이 27%인데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큰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중동 국가 중에 이란이 발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국가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나라의 발전 상황을 보려면 뭘 보냐? 그 나라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느냐? 예. 그 나라의 화장실을 자국민이 하느냐? 외국인이 하느냐? 예, 이란은 자국민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걸프 국가들과 차이점이거든요. 걸프 국가들은 거의 다 화장실 청소나 이런 커다란 일을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가 하거든요. 예, 이란은 다 자국민이에요. 발전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에게 주었던 자리를 다시 사우디 사람들이 채우는 그 작업을 좀 사우디화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비슷해요. 까타르화, 뭐 아랍에미리트화 한 게 전부 다 자국민들이 대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발전하죠. 예, 그런 면에서 이란이 잠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만약에 제재만 풀린다면 이란은 우리에게 대단한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이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집중을 하면 중동 국가를 좀 뭐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중동 국가와 우리의 차이, 우리는 만약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라면, 그러니까 이웃이 있다면 불편해요. 서로 걸리는 게 많은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에는 개입했잖아요. 트럼프가 보여준 실리 외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실리 외교입니다. 우리는 굳이 어디 가가지고 누구 나쁘다 좋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다 같이 하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예, 누구는 어쩐지 저쩐지 하지 말고, 예, 입 조심하면서, 예, 우리의 그 무역을 넓혀 가야죠. 그러니까 적이 없는 외교.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적이 없는 외교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거든요. 튀르키예가 몰락하기 시작한 게 적이 없는 외교에서 지금은 다 적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조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 중동에 대해서 적이 없는 외교,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적이 없는 외교. 예, 왜냐하면 이웃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 경제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이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나라들보다 중동을 공략하는데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선생질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선생질을 안 합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은 중동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뭐 원래 그런 나라도 아니고, 예, 뭐 가치 외교를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야 니네 뭐 민주주의가 왜 이러냐 뭐 이러냐 그런 얘기 안 하고, 예, 어떤 면은 중국과 같은 전략이 필요해요. 예, 중국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치 외교를 얘기를 하면 참 멋있어 보여요. 근데 가치 외교를 앞장 세워버리면은요 무슨 일이냐면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계에서 민주주의 가치나 인권 가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경제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뒤에서 서포트만 해라. 예, 기업들이 워낙 잘하지 않느냐. 예,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이 하는 거 망치지만 않게 뒤에서 헛소리만 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그런 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중동을 뜨겁지 않은 뭐 평화라든지 차가운 안정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석유 패권이 약화되면 중동이 앞으로 어떤 외교 전략과 국제 질서를 좀 지향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중동 국가들이 지금 전부 다 경제 발전이 급하기 때문에 서로는 좋아하진 않지만 싸우지는 않겠다. 그래서 차가운 평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란과 아랍 국가들도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그렇다고 해서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석유가 사실은 이들의 이제 주수입원이 되기 어려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AI로 가고려 하고 있고, 특히 UAE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UAE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게 UAE가 굉장히 몸집이 작은 나라고 대신 빨라요. 그럼 가만히 보면 UAE가 빠르고 치고 나가는 거 보면 얼마 있다가 사우디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UAE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UAE가 이번에 그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AI가 지금 미래 먹거리인데 중동 국가들은 모든 게 어디에 꽂혀 있냐면 AI에 꽂혀 있어요. AI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고 미국에서 이제 걱정하는 건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그건 좋은데 또 이거 중국이 그거를 또 뺏어가는 게 아니냐 그 걱정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과 UAE가 뭐 얘기를 할 거고 대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UAE의 움직임을 시켜보지 말아라.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UAE가 우리보다 기술이 뒤졌습니다. 인공위성을 못 만들었어요. 인공위성을 그래서 우리 기술이 이전을 해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인공위성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은 나사와 협력하면서 우리보다 우주 산업을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나라지만 어쩌면 나중에는 그 기술 우리가 준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 좀 정신 바짝 차려야죠.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이제 중동 국가들이 탈석유 전략에 조금 실패를 하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랍 국가들이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산업 다각화에 매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UAE 같은 경우에는 석유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낮추고 있고 움직임이 대단히 활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력에 큰 문제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큰 문제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들 국가들이 생각보다 왕정이 좀 안정돼 있는 편이거든요. 예,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다지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탈석유 시대에 직면한 중동의 권력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현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